네, 예고해드린 대로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곽 대표님, 일단 좀 큰 그림을 좀 청취자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주식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면은 네. 뭐 이게 방향성을 모르겠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보시기에? 일단 첫 번째 개념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부채 바다 위에 떠 있다. 이 개념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부동산을 살 때만 부채를 쓰는 게 아니고요. 투자를 할 때도 부채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 전문가들도 부채를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부채가 있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과거 2007년 대비 지금 미국의 통화는 약 7배 정도 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부채 통합으로 합산해 보면 쉽게 얘기하면 자산 가격이 2007년에 비해서 7배 정도 오르는 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채까지 합치면 더 많이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로 투자를 할 때 옛날에는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요. 요즘은 가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의 가격이 크게 움직이게 돼서 이번처럼 예를 들어 코인 시장이 푹 하고 꺼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 돈을 메꿔 넣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기죠. 그러면 돈을 메꿀 때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부채로 투자를 했으니까 다른 쪽에서 돈을 갖고 와서 메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 시장에서 11월 달에 하루하루 보면 외국인들이 기록적인 매도세를 기록합니다. 뭐 한 3조도 한번 기록을 했고요. 2조 8천억 뭐 이렇게 샀는데 한국의 특별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문매를 맞았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 친구들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다. 근데 앞으로도 항상 이렇다. 그리고 이 부채 바다에 떠 있을 때는 자산 가격 상승도 되게 즐겁지만 빠질 때는 무섭게 빠진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가격을 보지 않으셔야 돼요. 안 볼 수는 없지만 가격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가 나한테 무슨 일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투자의 원칙은 가격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해서 무언가 주주들한테 남겨줄 수 있느냐. 그걸 근거로 투자하셔야 하고요. 대신에 이제 딱 하나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모두가 찾아 들어가가지고 가격이 비싼 거는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이것만 지키셔도 덜 다치실 거예요. 그리고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 그리고 그 기업이 나한테 벌어줄 돈이 얼마인지만 계산해서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매매 자주 하지 마시고 매매에 자주 하는 사람을 저희가 일컬어 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이 그 매매를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모두 내 자산을 적선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미 뭐 통계가 나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투자 성적이 가장 좋았던 분들이 어떤 분이냐? 60대 여성이라 그랬나요? 그렇죠. 제일 나쁜 사람들은 50대 남성이 20대 남성입니다. 빨리 넣었다 뺐다니까. 급합니다. 마음이 아주 급해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요. 느긋한 사람이 이기는 시장입니다. 저도 20년 넘게 깨져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느긋해야 합니다. 느긋해야. 그러니까 고르고 신중히 고르고 들어가면 느긋하게 참아라. 느긋하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채 바다 위에 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채 앞서 말씀드렸지만 통화량도 너무 늘어났고 부채도 너무 늘어났으니까 이 부채와 통화가 어딘가에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생산물은 만들어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밥을 3끼 먹지 뭐 6끼 10끼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쓰지 뭐 어떤 사람이 나 노트북 좋아해가지고 노트북으로 7대 펴놓고 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화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자산은 더 늘었어요. 재화의 사이즈에 비해서. 그러면 이게 어딘가 달라붙는데 그러면 어디다 달라붙느냐? 자산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일반적으로 자산이 없으신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부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채 바다에서 자산이 불어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돈에 어딘가에 붙는데 그게 부동산으로도 붙고 주식으로도 붙고 붙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계속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 때는 돈을 4배 이상 찍어넣었거든요. 미국이.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크냐? 그걸 비교를 해드리면 그때는 은행이 거의 망할 위기에 빠졌어요. 그리고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은행들이. 은행이라는 건 부분 준비제도.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가면 자기 돈 1조 갖고 10조 꺼줄 수 있는 게 은행업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돈을 꺼줬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자산이 함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찍어서 중앙은행이 은행한테 빌려주니까 자기 거 메꾸느라고 바빴습니다. 예. 그 돈이 시중으로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인플레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재정을 풀었어요. 일반인들한테 세금을 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시중 밖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양이 많아지고 돈의 회전도 커지니까 이 부풀어진 돈이 어딘가 바로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자산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앙등했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유동성은 앞으로도 확장됩니까?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오늘 방송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하나는 뭐냐면 바로 금리입니다. 한국도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금리로 인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그동안의 행보고요. 미국 경우 12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냐 말 거냐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 하락 나스닥 지수 경우 고점에서 9% 떨어졌는데요. 그 핵심은 다들 금리를 내릴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갖고 화들짝 놀래서 수습을 하다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한 것이고요. 그럼 이번 주 들어와서 왜 안정됐느냐? 금리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릴 것 같으니까 돈이 풍부해지겠네. 그럼 자산시장은 여전히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값을 결정하는 게 바로 그 금리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뭐 환율도 뭐 얘기할 수 있다면 오늘 원화가 10원 이상 강세였거든요. 오늘 한국은 동결을 했죠. 금리를 더 이상 낮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은 12월 달에 금리를 낮출 거고 아마 내년 초반에도 또 낮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한국이 드디어 인하를 멈췄네 하면서 원화값이 10원 강세가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는 미국이 금리를 낮출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니까요. 내년에. 그렇죠. 그럼 유동성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꼭 오늘 너무 많은 걸 해서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선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사실 미래에 있을 일을 먼저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옛날에 인디언들이 막 말 타고 가다 보면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먼저 가서. 근데 주식시장 똑같아요. 말이 먼저 앞을 달려가듯이 시장이 먼저 갑니다. 실체는 뒤에 따라와요. 그래서 이게 선행성이라고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금리를 내릴 거네 하면서 그걸 이미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를 인하할 때는 그 다음에 인하할 것 같으면 좋은 반응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번 12월 달도 내리고 내년도 내릴 거니까 유동성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좋아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 받으실 때 금리가 낮은 게 좋으세요? 높은 게 좋으세요? 낮은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대출 쓸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고 대출이라는 건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 오늘 주제는 환율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율 어떤 상태입니까? 위험한 상태입니까? 그거를 자꾸 이제 IMF의 추억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연식이 젊으신 분도 그런 게 좀 전신기한데 연식이 되신 분들이 IMF 추억이 있어서 그렇다 쳐도 이렇게 1,500원 근처까지 가니까 뭔가 옛날 추억이 떠오르면서 위기로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동결하면서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달러라든가 유로원 이런 것들을 보시면 계속 약세로 진행이 되어서 이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환과 비교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바로 일본의 엔과의 상관관계예요. 일본 엔과의 상관관계는 지난 5월 달 이후 10원 안짝으로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940원 위아래 10원으로 딱 고정돼 있어요. 옆으로 수평으로 차트를 보시면 옆으로 쫙 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혹하는 게 뭐냐면 한국은행이 환율 타겟팅을 일본에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한국은행 이차원 총재께서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한다는 톤의 이야기를 한 것은 한국이 뭐 환율로 인해서 위기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약세인 거는 약세인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약세를 하느냐? 일단 물론 우리나라 돈을 많이 찍었습니다. 통화 증가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세가 된 게 일단 첫 번째 하나고요. 그다음에 그 1번 타겟팅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게 한국이 이제 경쟁사는 1번입니다. 자동차도 1번하고 예전과 다르게 완전히 맞짱 뜨는 상황이니까 1번보다 원화가 너무 약세가 되면 강세가 되면 수출할 때 좀 불리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환율이 약세가 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외국으로 소위 서학개미라고 표현되는 분들이 외국 주식을 너무 많이 사서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정말 기록적으로 많이 사서
무역수지 흑자를 무마할 정도 수준까지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같이 작동을 해가지고 원화 약세가 함께 일어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좀 환율을 보호하겠다 이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환해지를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환해지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환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건 결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근데 어떤 개념입니까? 환해지 개념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네, 환해지 개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건 공간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건 우리 원화의 가치를 좀 높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기업들의 가치도 또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내년도는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벌 겁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에 그 단가를 50% 올리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을 벌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그 무역 흑자 쪽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달러를 많이 벌어올 거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건 한국의 어떤 주식시장의 질적 향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저렇게 주식시장이 계속 좋은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시장이 올해는 미국 시장보다 2배 이상 많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가는 이유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외면받는 이유는 그동안에 불신을 너무 많이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일들을 25년, 26년 걸쳐서 계속 한다면 서학개미들 돈 빠져나가는 거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환율의 흐름과 주가 동향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환율은 사실상 언제 영향을 미치냐면 원화가 약세였다가 강세로 가는 때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1달러를 가지고 1,700원을 살 수 있었어. 이랬는데 갑자기 앞으로 이게 1,500원으로 바뀐대. 이러면 빨리 1,700원을 사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 기조로 가게 되면 외국인들 오히려 유입됩니다. 반대로 원화가 약세 기조로 가면 유입될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작동을 해서 사실은 환율에 의해서 주식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환율의 방향성에 따라서 해외 자금들이 들어오면 그때는 원화 강세 요인이 되고 반대로 나가면 약세 요인이 되고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제가 앞서 잠깐 한국이 반도체 기업들이 기록적인 이익을 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달러 환산으로 하면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몇 년 전에 비하면 1,150원대 이럴 때에 비하면 지금 원화가 너무 약세니까 한 30% 정도 뻥튀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서 100조, 80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영업이익 낸다고 하는데 과거 1,150원 기준으로 보면 한 30% 줄여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원화 환산으로는 또 이익이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으니까 기업을 공부하시는 분은 그것도 달러 환원을 했을 때 어떤가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반도체 업체들은 기록적인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왜 주가는 지금 그게 다 반영돼서 이 상태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주가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상태는 주춤하는 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주식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월 때 2배나 올랐어요. 10월에 2배나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26년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그 전망은 매우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게 AI의 수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지난 한 2주간 AI가 많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영향을 좀 받은 거다. 그리고 이제 앞서 그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삼성 하이닉스가 잘못한 게 아니고 외국 친구들이 돈이 급했어요. 그래서 제일 잘 팔리는 주식을 왕창 팔고 나간 거죠. 그런데 하나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약간 배치될 수도 있는 건데 SK하고 삼성만큼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면서요. 아직 사람 많은 것을 못 보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그래요. 혹시 안 몰렸습니까 아직까지? 2년 전에 그 2차 전지 그렇죠. 보셨습니까? 그게 사람이 많이 몰린 거예요. 이 정도 몰린 것도 아니다. 지금 워낙 큰 주식이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갖고 있어서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 열광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요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이런 데 나와서 제가 여기 뉴스하이킥 열어놔서 반도체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실적 좋을 거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숭배하는 상황이 오게 돼요. 무언가를. 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이제 막 열이 이렇게 워밍업하면서 열이 달아오르고 있는 거고요. 그 정도 숭배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 정도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린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군요. 아직까지 열광의 단계는 아니군요. 네, 아직 뭐 2차 전지하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열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체감인가요, 그냥? 주관적? 네. 네. 어딜 가도 삼성전자 얘기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엄청난 회사고, 예를 들어 하이닉스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회사고, 얘네들은 세상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회사예요. 뭐 이런 어떤 기업이 신화적 단계로 평가받는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정말 위험합니다. 엔비디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조금 지금 신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열광 맞죠? 엔비디아는 우리 사장님께서 엔비디아 사장님께서 세일즈를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어느 정도 상당한 열광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열광이 지난 2주간에 금이 쫙 갔습니다. 그래요. 구글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구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구글의 새로운 칩. 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구글의 TPU라는 새로운 칩이 엔비디아의 그 GPU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TPU를 쓸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 자체도 10% 우리가 시장을 갖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넘어서겠다는 얘기는 구글도 안 해요. 아직도 안 하는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습니까? 다음번에 불러주시면 다음에 그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곽상준 매트리스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